전쟁이 끝난 마을. 아이는 그저 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서 툭. 그 작은 금속 덩어리 하나가 터졌고 12명의 아이들이 단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게 바로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집속탄. 그런데 그 집속탄을 한국이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겨냥한 무기다. 한국이 선을 넘었다. 단 하루 만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전 세계는 모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한국이 만든 살상의 무기가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에밀리 그레이엄입니다. 영국 국방위원회에서 군수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냉철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집속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5년 전 시리아에서 제 조카 루시가 그 끔찍한 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12살짜리 아이가 알록달록한 불발탄을 장난감으로 착각했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루시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언니가 출장으로 바쁠 때마다 제가 돌봐주곤 했는데 그 아이는 항상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에밀리 이모, 나중에 커서 이모처럼 똑똑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루시가 시리아 난민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루시의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가 기억나요. 그토록 맑고 예쁘던 아이의 얼굴에 더 이상 웃음은 없었어요. 의사는 집속탄의 파편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설명해줬지만 저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루시의 작은 손을 붙잡고 계속 울기만 했죠. 그 이후로 저는 세계 군축기구에서 집속탄 반대운동에 앞장서 왔어요. 유엔 회의에서든 국제 포럼에서든 저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집속탄은 민간인을 무차별 살상하는 악마의 무기라고요. 수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 사례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에 이 무기의 위험성을 알렸어요. 그래서 한국이 신형 집속탄 드론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곧바로 책상 앞에 앉아 유엔 긴급 제재 문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지만 저는 오직 문서 작성에만 집중했어요. 어떤 기술도 집속탄을 정당화할 수 없어. 무기일 뿐이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문서에 한 줄 한 줄 제 분노를 쏟아부었어요. 루시의 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저는 더욱 강하게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든 집속탄은 집속탄일 뿐이에요.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무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문서를 작성하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요. 한국 정부에서 공식 답변이 왔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무인 드론 기반 집속탄 시스템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선별형 전술 기술이라고 주장했거든요. 민간인 피해를 원천 차단했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또 시작이군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군수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궤변은 수없이 들어봤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제조업체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민간인 피해를 줄였다고요.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죠. 저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런던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는 세계 각국의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들고 단상에 올라섰어요. 한국의 주장은 위험한 위장 논리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시리아 전쟁 당시 집속탄 피해 현장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루시와 같은 나이대의 아이들이 다친 모습들이었죠. 집속탄은 그 자체로 대량 살상 무기예요. 아무리 정밀하다고 해도 수백 개의 탄두가 한꺼번에 떨어지면 통제할 수 없거든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BBC 기자의 질문이 기억납니다. 만약 한국의 기술이 정말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대답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정말 자신 있다면 직접 보여주라고 하겠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해온 것은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군사기술분과를 초청한 국제시연회를 열겠다는 거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을 받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어떤 무기 제조업체도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비밀스럽게 개발하고 실전에 투입한 후에야 성능이 드러나곤 했는데요. 정말 자신 있나 보네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생겼어요. 만약 시연회에서 한국의 기술이 허상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집속탄 규제에 더 큰 힘을 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유엔에서는 곧바로 검토에 들어갔고 일주일 만에 시연회 참석이 결정됐습니다. 저는 군사기술분과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가게 됐어요. 마침내 진실을 확인할 기회가 온 거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저는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나온 관계자들이 극진히 맞아주었지만 저는 그들의 친절함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환대 뒤에는 항상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에는 루시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시가 웃던 그 순간이요. 아이는 제게 말했었죠. 이모,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면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한다고요. 시연의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호텔 방에서 혼자 루시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한국의 거짓말을 폭로하겠다고요. 시연회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경기도 외곽의 군사시설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각국 대표단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일 대표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고 프랑스 대표는 회의적인 모습이었죠. 저는 그저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에밀리, 어떻게 생각해요? 옆자리에 캐나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 예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시연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조금 놀랐어요. 축구장 3개 크기의 넓은 훈련장에는 다양한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상의 건물들, 민간인을 모방한 인형들, 그리고 적군을 상정한 표적들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관중석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군 관계자들의 준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김윤수 대령이라는 분이 시연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서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게 더욱 제 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정말 자신만만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런 자신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속탄은 아무리 정밀해도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드디어 시연이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드론 6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몸체에 조용한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훈련장 상공을 맴돌았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이 왔어요. 드론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결국 다를 게 없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루시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끔찍한 장면과 똑같았으니까요. 집속탄이 떨어지고 곧 무차별적인 폭발이 일어날 거였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드론에서 떨어진 탄두들이 공중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더니 민간인 인형들 근처에서는 아예 터지지 않았어요. 오직 적군 표적 근처에서만 정확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옆에 앉은 독일 대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고요. 김윤수 대령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금 보신 것이 저희가 개발한 지능 분산 조준 시스템입니다. 각 탄두는 실시간으로 표적을 분석하고 민간인으로 판단되는 대상 근처에서는 자동으로 불발 처리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집속탄이 스스로 판단해서 터지지 않는다고요? 그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시연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민간인 인형과 적군 표적이 아주 가까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2m도 안 되는 거리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드론이 다시 탄두를 투하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민간인 인형 바로 옆에 있던 적군 표적만 정확히 타격됐고 민간인 인형에는 상처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정훈 박사라는 분이 무대에 올라섰어요. 중년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을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스크린에 한 소년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 아이는 작년 분쟁 지역에서 저희 드론 기술 덕분에 목숨을 구한 경우입니다. 당시 적군과 민간인이 뒤섞인 상황에서 기존 무기로는 구출이 불가능했지만 저희 선별형 시스템 덕분에 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스크린 속 소년의 모습이 루시와 겹쳐 보였거든요. 같은 나이, 같은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만약 기존 집속탄을 사용했다면 이 아이도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은 달랐어요. 이정훈 박사의 말이 계속됐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집속탄과는 정말 다른 무언가가 여기 있었어요. 왜 그땐 이런 기술이 없었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만약 5년 전 시리아에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루시는 지금 제 곁에서 웃고 있을 텐데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옆자리의 프랑스 대표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에밀리,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시연이 끝난 후 이정훈 박사가 기술 설명회를 열었어요.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정확한 원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기존 집속탄과 다른 건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기존 집속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정훈 박사가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발률이 30% 이상이고 민간인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제 대답에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기술 도표가 나타났어요.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첫째, 저희 드론 집속탄은 인공지능 기반 타격 제한 알고리즘을 탑재했습니다. 각 탄두가 낙하하면서 실시간으로 열감지, 움직임 패턴, 크기 분석을 통해 민간인과 적군을 구별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탄두 하나하나가 스스로 판단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둘째, 자기 복귀형 탄두 회수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더욱 집중했어요. 불발탄 문제가 루시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직접적 원인이었거든요. 민간인으로 판단된 구역 근처의 탄두는 자동으로 불발 처리되고 30분 후 자체 분해됩니다. 땅에 남아있는 위험한 불발탄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루시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실제 성능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놀라운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비민간 피해율 제어 99.8%, 불발률 0.02%, 회수 성공률 99.9%. 기존 집속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혹시 오작동 가능성은 없나요? 저희는 3중 안전장치를 적용했습니다. 김윤수 대령이 대답했어요. 첫 번째는 드론 단계에서의 표적 식별, 두 번째는 탄두별 개별 판단, 세 번째는 실시간 회수 명령 시스템입니다. 언제든지 공격을 중단하고 모든 탄두를 회수할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질문했어요. 그럼 이 기술로 루시 같은 아이들은 다시는 죽지 않는 건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정훈 박사가 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전쟁에서 아이들만큼은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전쟁의 본질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는 걸요. 추가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실제 크기의 탄두 모형이 나타났어요. 기존 집속탄보다 훨씬 작았고 복잡한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장치 하나에 저희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요. 생명을 지키는 기술 말입니다. 저는 그 모형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지금까지 증오했던 집속탄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죽이는 무기가 아닌 살리는 기술로요. 시연이 완전히 끝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지난 5년간 제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표단들은 이미 토론을 시작했어요. 독일 대표는 흥미로워했고 프랑스 대표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에밀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수 대령이 제게 직접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동안 확신에 차 있던 제가 이렇게 흔들리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집속탄은 무차별 살상 무기였어요. 하지만 지금 본 건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정훈 박사가 제 옆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도 개발 초기에는 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고민이요? 과연 집속탄이라는 형태로 평화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박사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집속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요. 저는 루시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 구조된 소년의 모습도요. 같은 나이 같은 순수함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만약 5년 전에 이 기술이 있었다면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루시라는 아이를 잃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기술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집속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분노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개념부터 다시 설계했더군요. 죽이는 무기가 아닌 살리는 기술로요. 유엔 대표단 회의가 시작됐어요. 각국 대표들이 저마다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했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의 신념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루시를 생각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집속탄을 무조건 반대해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조카가 집속탄 때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도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오늘 본 것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제가 알고 있던 집속탄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을 지지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민간인 보호 기술을 반드시 국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정말 약속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해요.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루시에게 떳떳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이정훈 박사와 따로 대화할 시간을 가졌어요.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창밖으로는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커피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왜 하필 집속탄이었나요? 다른 형태의 무기도 많았을 텐데요. 이정훈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집속탄이 가장 위험한 무기였기 때문에 그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집속탄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민간인 피해를 낳은 무기예요. 그렇다면 그 집속탄을 가장 안전한 무기로 바꿀 수 있다면 다른 모든 무기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박사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철학이었죠. 우리는 이 기술을 전쟁이 아닌 전쟁의 상흔을 줄이는 데 쓰고 싶었습니다. 박사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제야 완전히 알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박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무기 개발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항상 성능과 효율성만 이야기했어요. 박사님, 개발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였나요? 편견과 싸우는 것이었어요.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집속탄이라는 말만 나와도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보였어요. 기술적 설명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박사님들의 기술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해합니다. 개인적인 상처가 있으셨으니까요.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루시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 구조된 소년도요. 만약 루시가 지금 하늘에서 이 모든 걸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루시가 지금 하늘에서 이 장비를 봤다면 분명 웃었을 거예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도 분명 원할 겁니다.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기를요.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루시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건 복수나 분노가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걸요. 박사님,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요? 집속탄에 대한 규제를 계속 주장하되 민간인 보호 기술을 반드시 국제 기준에 포함시키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이 더 많이 개발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함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시죠. 아이들을 위한 기준을요.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5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분노와 슬픔이 비로소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유엔 군사기술분과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대표단 중 한 명으로서 발언권을 얻었어요. 저는 한국의 드론 집속탄 시스템을 집속탄의 새로운 국제 기준으로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기존 집속탄 금지 협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민간인 보호 기술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독일 대표가 동의 의사를 표했고 캐나다 대표도 찬성했어요. 프랑스 대표는 여전히 신중했지만 결국 조건부 찬성을 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는 7대2로 가결됐어요. 한국의 기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회의 후 저는 한국 정부와 특별 협약을 체결했어요. 분쟁 지역에 구호 드론을 파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기가 아닌 생명구조용으로 사용하는 거였죠. 에밀리, 이 협약이 성사된 건 당신 덕분이에요. 김윤수 대령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올바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루시라면 분명 이런 선택을 원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기술은 쓰는 이의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정훈 박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같은 기술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루시에게 편지를 썼어요. 물론 보낼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전하고 싶었거든요. 루시야, 이모가 드디어 찾았어. 너와 같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이야. 런던으로 돌아간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을 다른 나라들에도 확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루시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시리아의 한 지역에서 한국 기술을 적용한 구조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간인 피해 없이 15명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구조됐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루시가 나타나 환하게 웃어주었거든요. 마치 이모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저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루시처럼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전쟁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철학이었죠. 서울 외곽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드론이 하늘을 날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 놀이터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저는 미소가 지어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기는 죽이는 게 목적이지만 한국의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악마의 무기로 불리던 것을 인류를 위한 기술로 바꾼 나라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기술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